어,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숭실대학교의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에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사실 목사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아래 소개해 보시면, 제 이하나원이라고 강원도 하천에 탈북민들 처음 이제 한국에 오시면 교육받는 그 통일부 산하 국가 그 시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세워진 교회, 하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담당 사역자로, 목회자로 사역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탈북민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시선으로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거꾸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갖게 되면서 또 이렇게 북한 선교의 길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민들 만나다 보니까 주셨던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늘 우리는 탈북민들 보면서 이분들을 이제 변화 시켜야 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예수 믿고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분들의 그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게 되니까 너무나 이제 이질적으로 느끼고 또 교회에 와서도 또 힘들어하시고 차별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깨달았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늘 탈북민들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겠구나. 탈북민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이 변화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북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이 이야기들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탈북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북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떠나온 북한 사회가 이분들 안에 어떻게 보면 깊이 녹아져 있거든요. 또 남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북한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화라든지 또 제도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북한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또 탈북민들을 또 제대로 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압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헤이즐 스미스라는 영국 학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나쁜 행위자인가 아니면 미친 행위자인가? 예.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북한은 나쁜 걸까? 아니면 미친 걸까? 예. 똑같은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미친 거나 나쁜 거나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자의 반대는 사실은 좋은 행위자죠. 그리고 또 미친 행위자의 반대는 제정신을 가진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행위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 북한은 나쁜 행위자일까? 미친 행위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나쁜 행위자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어떤 미친 행위자로만 북한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북한 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공부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사실 헤이즐 스미스는 북한이 또 슬픈 행위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 워낙 이제 과거에 나름의 이제 트라우마 가운데 전쟁과
이런 분단의 트라우마 가운데 자폐적으로 고립이 되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여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를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의식을 사실 우리가 파악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한국에 갓 들어오신 탈북민들,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거꾸로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찾아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을 얼마나 지지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 북, 그 김정을 지지하는 마음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퍼센트가 이 정도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나는 더 호감이 있었다. 이게 60%, 70%에 이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젊을수록 그게 더 높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이제 이런 좀 고민이 이것을 보면 들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가 질문을 해봤더니 강한 자부심,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부심, 이게 파란 색깔과 주황 색깔인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주체 사상이 자랑스럽고 좋았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는 중국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 세대가 지금의 공산당을 아주 지지하거든요.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를 지금의 시진핑이 가져다 줬다. 공산당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음, 장마당이 생겨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고난행군 이후에 자라난 세대,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다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교육을 받은 그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북한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살아가시는 탈북민들 안에도 이런 주체 사상의 흔적이 영향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김일성을 막 이렇게 막 뭐 예전처럼 우상화하고 막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체 사상의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간단하게 말해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 조선 노동당의 공식 이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주의라고 뭐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그냥 가장 쉽게 주체 사상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다 압축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강력한 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주성이 있고 또 창조성이 있고 의식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힘을 결집하고 단합하면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긍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부터 이탈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산주의는 물질 중심주의잖아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그 중심 안에 물질이 있다. 이런 부분들, 뭐 생산 수단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 발전의 동력을 인간에게서 찾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념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됐냐면
주체 사상 안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 이론으로서의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주체 사상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철학적인, 여기에는 예전에 한국에 망명 온 황장엽 씨가 그 어떻게 보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인간 중심 철학, 그런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믹스가 돼 있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인데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중심을 얘기하면 개별적인 각 사람의 어떤 판단, 자유를 중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작 우상숭배로 북한 안에서는 지도자 숭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메커니즘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집단주의가 이 주체 사상을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 그 사회 조직의 가장 기초를 집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집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그 아이가 인간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사회 안에, 조직 안에 존재할 때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과 집단이 중요하다. 이것이 북한 안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해 이런 이제 구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의 정점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령을 강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다. 우리가 70년, 80년 살면 언젠가 죽어 없어지는 우리 몸이 있죠. 이런 생명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정치적 생명체 안에 내가 조직 안에 온전히 소속이 되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육체적 생명은 죽어도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정치적 생명으로서 나는 함께 영원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 정치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인데 그 머리가 바로 수령이고 당은 심장과 혈관과 신경이고 인민은 몸의 각 부분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 신앙과 이제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이제 모방해서 만들어 간 거겠죠. 성경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몸의 지체가 된 것처럼 북한에서도 수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이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은 얘기하지만 그 몸 안에 속해야 되고 근데 각각의 그 몸의 각 부분은 제한적인 지식과 시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된 수령이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넓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순복하면 수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온전히 역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북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김병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도전은 죽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북한 사회가 그 나름대로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 너머의 의미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영생의 발견은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이 완전히 자기 충족적 사회로 완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보면 이 영생탑이라고 있거든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뭔가 인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김일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진 채 우리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다. 약 이렇게 믿고 있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것이 덧붙여지냐면 동아시아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유교적 가치관을 아주 강조합니다. 충과 효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단지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이게 작동하게 되냐면 수령이 이제 아버지와 그러니까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로 인민의 관계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예,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힘들고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북한 사회가 하나의 똘똘 뭉쳐진 그런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고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6.25 전쟁 때 많은 이제 고아들이 생겨나고 우리는 남한은 이 고아들을 어떻게 다뤘냐면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아이들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맡겨요. 뭐 중국이든 뭐 폴란드든 그렇게 몇천 명의 아이들이 가서 10년 동안 키워지다가 북한 사회가 다시 전후 복구가 완료가 되면서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다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온 다음에 최고의 교육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뭐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든지 뭐 강반석 혁명학원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고 아이들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진짜 이 아이들의 어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충성하는 집단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저 미군 미제국주의 남한 남조선 때문에 다 잃었지만 어버이 수령이 우리를 키워줬다. 이 아이들이 선전, 선동부 이런 데로 가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사회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족주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혀 다른 역사관 가운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이런 식으로 아주 민족을 강조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말에 김정은이 갑자기 지금 두 국가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큰 그러니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민족을 가장 강조하던 북한이었는데 지금 이제 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넘어가겠고 뭐 감시와 통제 이런 이제 매우 사람들이 또 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가운데 이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를 떠나온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제가 항상 탈북민에 대한 그 강의를 할 때 조심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제 강의가 탈북민들이 어떠하다라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 탈북민 다 다르거든요. 예. 우리 남한 사람도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을 공부하는가라고 제가 의미 부여를 한다면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어떤 편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탈북민이 갖고 있는 그 공통의 배경,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개개인 탈북민들이 얼마나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경험해왔던 그 공통의 모습들을 또 공통적인 어떤 배경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탈북민들이 95년부터 이 고난행군이라는 시기 가운데 한국에 대량으로 이제 대량 탈북이 일어났고 그 뒤에 몇 년 후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특별히 탈북민들은 이제 양강도와 함경북도라는 지역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어,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함경남도, 함경북도만 아는데 양강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강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강도는 자성과 강계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고 양강도는 백두산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이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강, 양강이 있는 곳. 그래서 양강도. 근데 탈북민들이 가장 거의 한 70% 넘는 분들이 오시는 지역이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 분들이고 이쪽이 이제 넘어오기가 쉬워요. 근데 자강도만 해도 어렵습니다. 압록강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또 자강도는 아주 충성심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뭐 이제 뭐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혹시 말씀드리겠고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시는 그 경로는 뭐 몽골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동남아까지 와야 되고 뭐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 거쳐서 태국까지 와야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국정원 조사받고 제가 있던 하나원까지 오시게 됩니다. 네, 탈북민들의 입국 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대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많았을 때가 2009년, 1년에 2,900명이 오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달 한 200명 넘게 탈북민들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죠. 어, 뉴스에 나오는 건 지극히 일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을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는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게 되거든요. 탈북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부터 줄어들게 된 거는 코로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7대 3 비율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래서 탈북민들 한 3만 4천 명 정도 지난 70년간 다 들어오신 분들이 총합이 3만 4천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또 탈남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 유럽에 가 있거나 미국 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3만 명 내외 정도. 근데 이 숫자가 잘 여러분 안 와닿잖아요. 3만 4천 명.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편의점이 되게 많은데 C로 시작하는 편의점이랑 G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각각 한 17,000개씩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3만 4천 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탈북민을 겉모습 보고는 알아볼 수는 없죠. 그런데 길 가다가 편의점이 있는 만큼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호칭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 뭐 귀순용사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근데 둘 다 별로 탈북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탈북자 이것도 어감이 좋지 않고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법률 용어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터민이라는 용어도 쓰였었는데 요즘은 더 이상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우선 탈북민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헌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왜 세터민이냐 막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본인들의 정체성을 계속 간직하고 싶다.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마음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난하게는 뭐 탈북민,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북향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북한이 고향인 분들, 예. 우리는 남향민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쓸 때마다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같이 인용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책 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정책 용어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공통의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의 이름이 나의 전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 순간 나는 그 이름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름은 분명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결코 전체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규정 안에서만 나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탈북민이라는 게. 뭐, 누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선 집사님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많은 정체성이 우리를 규정하는데 이 탈북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분을 우리가 과도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것 자체에 이제 속박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만나는 이분이 탈북민이다라는 것이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나는 계속 탈북민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고 어떤 이름 그 석자인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좀 돌아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너무 또 때로는 일방적인 기대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민은 이래야 돼.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생각하죠. 위협적이면 안 돼.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 열심히 주고 있는데 빨리 적응해야 되고 한국 사회 속에서 빨리 자립해야 돼. 뭐 이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일방적인 우리만의 바람, 정말 탈북민들의 필요와 그분들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살아간다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나 경쟁적인 자본주의 문화. 북한에서는 이런 어떤 경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경쟁을 가장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언어 문제도 있고요. 처음에 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 외래어들,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학교 간 젊은 친구들도 힘들어해서 뭐 휴학하는 경우들도 이야기들도 있고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들 보면 뭔가 남한에 오면 나는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으리으리한 집에서 2층짜리 집에서 살 것 같이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 가장 사회에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에서 임대 아파트 10평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괜히 탈북했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또 죄책감이 늘 있거든요. 많은 죄책감이 있어요, 탈북민들이. 특히 이제 가족들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면 또 그중에 일부 절반 음, 북한에 보내고 남자와 여자가 또 적응하는 이 속도가 달라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시고 남자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경제적 주도권을 여자가 갖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북한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남자가 너무 권위가 있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오면 남자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혼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 가운데 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탈북민들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느끼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탈북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이분법적이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 이런 거가 되게 세다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거가 있냐면 북한이란 사회 자체가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는 사회거든요. 뭐가 정답이에요? 수령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령이 얘기한 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 생각도 고민해 볼 만하고 당신 의견도 존중하고 이런 너무나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 헷갈리는 게 이제 이분들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응해 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정신의의 가치관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남한 사회는 뭔가 잘하면 이렇게 돈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이 돈으로 보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명예를 줍니다. 뭔가를 잘하면. 조직에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완장을 채워주고. 그래서 북한 사회는 권력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입니다.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완장을 차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원에서, 제가 있던 하나원에서도 보면 다 같이 온 탈북민들인데
총무로 뽑히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깨가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목소리도 달라지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도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북한 이제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명분,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투도 처음에 좀 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와서 한 5년 정도 탈북민들이 제일 스트러글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괜찮아지세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배워가시는데 처음 5년이 이런 북한 문화 그런 특성들이 좀 강하게 발현되는 그때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이 강하신 부분들도 있고 국가가 날 지켜주지 못했고 내가 내 인생 여기까지 개척해 왔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 남의 얘기 잘 안 들으시려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는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가장 이제 때로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탈북민을 만났을 때 열심히 도와주고 뭐 집도 찾아가서 뭐 이렇게 물건도 주고 했는데 고맙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그럼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물론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고마움을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북한에서는 모든 감사는 모든 고마움은 다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다 수령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호상 간에 감사의 표현이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이지 않은 거죠. 근데 몇 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아,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뭐 거짓말 잘한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북한 사회 자체가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거든요. 내 생각 고지고대로 다 얘기하면 다 뭐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는 북한 사회에서 이분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믿을 수 없으면 이분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냥. 어. 교회 가서도 처음에 이럴 때가 많아요. 아, 교회 갔더니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야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가운데 그냥 믿는다고 해주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한 걸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정말 속마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천천히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고. 그다음 부모 자녀 간에 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실 줄 모르세요. 한 번도 사랑이란 얘기를 듣거나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 중국에서 데려왔는데 막 때로 학대하기도 하고 방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또 많은 탈북민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장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고 의지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또 우리의 개인주의와 달라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품고 도와주고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을 바라볼 때 이런 몇 가지 우리와 좀 이렇게 돌출돼서 다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함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탈북민들은 다 저래 막 너무나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윤리와 비판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 품어야 될 문제겠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탈북민들이 그냥 한국에 와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우리가 자꾸 이분들 뭐 통일을 위해서 당신들 해야 된다.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분들 통일을 위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탈북민들 바라볼 때 그냥 궁금하다 보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경험들, 막 상처들, 막 이 드라마틱한 너무 과거의 간증에만 집중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이분들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해가고 계신지 같이 물어봐주고 또 응원해주고, 제가 잘 아는 우리 한 그 탈북민 목사님이 아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탈북민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이 물질이 풍요한 사회 속에서도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즐겁고 보람되게 사는 모습을 남과 북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래야 통일이 또 한 걸음 앞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신앙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이분들을 잘 품고 있을까? 이분들의 이런 독특성, 또 여러 가지 스트러글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품고 있을까? 제가 있던 그 하나 교회 사진인데요. 이때는 참 탈북민들 많을 때입니다. 여자 탈북민들 막 새벽 예배하면 저기 왼쪽 위에 많이 오셨고, 또 오른쪽은 남자 탈북민들 뭐 세례받기 위해서 지금 또 서 있고, 오른쪽 아래는 어린아이들, 예, 왼쪽 아래는 또 주일 여성 예배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이제 북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면 탈북민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북한 교회를 구성하는 미래 구성원들이 뭐 남한 성도들도 있겠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겠고 또 북한 일반 주민들도 오겠고 그리고 탈북민들도 같이 모이게 될 텐데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탈북민들이거든요. 남한도 경험했고 또 북한도 알고 이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근데 탈북민들이 한국 교회를 찾아오면 이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예. 그게 저의 또 고민이었어요. 제가 하나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탈북민들을 지역교회 소개해주고 연결해서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튕겨져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예, 상처받고 나오시는 거예요.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종교를 이제 예전에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2011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 한 40%, 그다음에 2014년에는 30%, 꽤 많이 줄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근데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탈북민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10%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고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예. 처음에 60, 70% 이상이 다 교회 오시거든요. 하나원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한 관심도 커요. 거의 다 교회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다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한국 교회가 열심히 환대하고 도와주는데 떠나가시는 걸까? 때로는 돈도 지원하고 복음 전도도 하는데 왜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갑자기 사라지실까? 그래서 탈북민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시는가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 갔더니 북한이랑 너무나 비슷하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조직 생활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 계속 조직 생활을 하거든요. 막 소년단 가고 막 청년 모임 가고 막뭐 계속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게 놔두지 않거든요. 딴 생각하니까. 근데 한국의 교회 와도 뭐 요즘은 이제 좀 교회들이 예전 같지 않지만 막 주일 예배 왔는데 또 오후 예배 오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막 수요 모임도 오고 막 금요 기도회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를 옥죄인 것 같다. 또 하나의 감옥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 회의라고 하면 너무나 끔찍하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네, 교회 갔더니 원하지 않는 이렇게 자기 노출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자꾸 자기 이 소모임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식으로 크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속에 없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 근데 북한 분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정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고 예, 상대방을 위한 어떤 거짓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교회에 오니까 계속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간섭이 많고 예, 자꾸 오라 그러고 또 교회 빠지면 왜 안 왔냐 또 연락 오고 이러면 너무나 부담스럽다. 교회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북한 사회와 교회가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거부감이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사회와 교회가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처음 1년 동안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야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게 맞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튕겨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또 고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북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질문과 질문의 무게, 그 안에 있는 그 간절함, 이것들을 함께 품고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 쉽게 그냥 믿으면 돼. 네, 그냥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때 오히려 마음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북민들 전혀 다른 곳에서 왔는데 할렐루야 하면 이게 뭔지 마시는 건지 먹는 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납득이 되게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언제 왔어요? 반갑습니다. 신방 접수하고 하나님께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북한에 우리가 가서 김일성 혁명 역사 듣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 이래서 마찬가지다라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 사회와 교회는 뭔가 다를 거다.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 너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 그럼 교회 가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다르지 않아서 느끼는 실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탈북민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에 가면 그냥 혼자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팔 잡아다가 끌어서 교회 교단 앞에 무릎 꿇고 앉히는 거예요. 학수야, 네가 북한에서 이렇게 우상을 믿으며 김일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온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반감이 생겼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김일성을 믿고 살지도 않았고 너무 증오했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환멸을 느껴서 그게 싫어서 왔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탈북민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탈북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이루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존재. 제가 어제 그 한 우리 조선 족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북한 사회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 사람들은 불쌍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불쌍한 게 불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못 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불행할 거다라고 단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탈북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관계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들을 또 하나의 탈북민 부서끼리만 이렇게 어떻게 가둬놓고 탈북민들끼리만 예. 그게 아니라 사실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섬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가둬놓을 때 교회 안에서조차 어, 이런 것은 너무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결국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간섭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져서 아까 싫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화하지 말아야 될까? 신방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진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저는 오히려 연락 주는 거 좋아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한 우리 탈북민 사역자, 그러니까 남한 사역자인데 오랫동안 탈북민들 만나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탈북민들은 굉장히 공동체 안에 계시고 싶어 하면서도 또 공동체에 계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분들 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너무 이렇게 소속되고 싶고 공동체가 고픈데 막상 또 거기 소속됐을 때 너무 강하게 제재가 들어오면 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안 갈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속받는다는 느낌인 거죠. 근데 또 계속 안 와서 안 오시는가 보다 하면 또 관심이 없다라고 서운해하시고 여기서 모든 키워드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뭐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만나는 이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관계의 깊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분을 대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관계성인 거죠. 어, 제가 이 부분을 이따가 아마 조금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만나갈 때 교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훈계하고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탈북민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삶의 경험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말에 좀 무게를 두고 말에 책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쉽게 그냥 뭐 한번 밥 먹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탈북민들 정말 기다려요. 언제 밥 같이 먹을까? 근데 우린 그냥 넘어가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거꾸로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들 다 거짓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갔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결국 언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될까 어, 사실 많은 한국 교회가 탈북민 교회에 찾아오면 막 사형리하고 막 전도 폭발 막 이게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탈북민들이 이거 다 튕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 평생 동안 선전선동을 당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홍수 가운데 살다 온 분들인데 말에 감동받지 않아요. 이분들이 정말 감동받는 거는 그 말이 삶으로 함께 나타날 때 감동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고 따뜻하고 정직한 장로님, 나의 말을 잘 기울여주는 권사님, 이런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복음이 인격으로 삶으로 같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늘 기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선물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탈북민 사역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예.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예. 처음에.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역은 사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해가야 됩니다. 물론 가장 탈북민의 곁에 누군가가 있겠죠. 한 성도분이 몇몇 분들이. 이분들이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죄책감 가지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뒤에 서 있어야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함께 사역하는 구조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이분들 빨리 예수 믿게 해서 북한 선교 해야지. 우리의 열정에 막 우리가 스스로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목적지향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들이 그러니까 탈북민이 교회 오면 아니면 뭐 한국 사회 오면 자꾸 막 이런 거창한 구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온 통일입니다. 북한 선교 일꾼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북한 선교하라고 여기 보내셨어요. 빨리 예수님 믿고 북한 향해서 가시라고. 그러면 탈북민들 어떻게 느끼시냐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 목적에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돈 주고 도와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적당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저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구화한다라고 느끼면 자신들도 교회 생활을 도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잘못된 타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탈북민 만났을 때 먼저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됨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면 이 좋은 거를 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북한에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빨리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의 고백 가운데 이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의 고백 가운데 나올 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탈북민들 바라볼 때 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왔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마치 군대 이제 갓 제대한 사람한테 다시 군대 가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쉬시라고 저희가 하겠다고 그리고 같이 우리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됨을 누리자고 이렇게 초청할 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함께 변화가 돼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을 향한 환대 선교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환대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어떤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을 지극히 잘 대접해 주는 거죠. 환대가. 마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근데 이 환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대에는 주인과 손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탈북민을 환대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이 손님이다.
환대가 참 좋은 건데 가만히 따져보면 환대에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손님은 주인이 정한 룰 안에서 그것에 따를 때만 대접을 받는 거죠. 우리 집에 왔는데 저쪽 방은 들어가면 안 되고 부엌에 이거는 이 유리잔은 소중한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쫓아내는 거죠. 이건 이제 잘못된 환대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혹시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탈북민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환대의 주체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손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하늘의 그 풍성한 잔치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았죠. 조금 더 먼저. 그리고 탈북민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중에 초청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이 손님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저들이 손님이 아니라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예, 손님으로서 함께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와 탈북민은 같은 거죠.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동행이 되면 좋겠다. 한 선교학자가 선교를 다음처럼 표현하시더라고요. 베풀선 가르칠 교. 이게 선교라는 한자인데, 오히려 먼저 선 사귈 교. 이게 선교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 선교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먼저 이분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겠다.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우정을 쌓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선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탈북민들을 또 만나 가시고 또 아마 뭐 많이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환대와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로 탈북민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네,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참 이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국내 한 3만여 명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은평교회 외에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우리 훈련생들도 대부분이 아니실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손 들고 표시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첫 출문이 빠르면 그 강의 때는 질문이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우리 연평계 강재현 성도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음성 해제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탈북민 강재은입니다. 교수님, 쪽집게 강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따를 것 같은데, 어, 너무 이게 요거 페이지 넘길 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강의 제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희 탈북민들을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아, 예, 우리 오현태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저희 교회에 저희가 국제사역을 담당하면서 중국 동포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은 중국이라는 정체성과 국가의 자부심을 다 가진 채로 또 부모의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그
민족이라는 그런 또 친밀감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 이탈 주민도 북한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국가 정체성을 갖고 또 아까 젊은 분들이 그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진 채로 그냥 이 한민족으로서의 남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선족 우리 분들과 탈북민 분들이 또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조선족 목사님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은 중국의 도문시가 있거든요. 저 두만강 쪽에 북한을 바로 보고 있는 도문시가 있고, 그 건너편은 북한의 남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문시에 있는 도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도문교회는 110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와 계세요. 왜 와 있냐면, 본인이 10대의 그 조선족 청년들 열심히 신앙 가운데 양육했는데, 이 친구들이 20대가 되면서 다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돈 벌겠다고. 그리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과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조선족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 2015년을 기점으로 자기가 봤을 때 조선족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자기가 한국에 딱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조선족 청년들이 자기를 픽업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같이 그 이제 숙소로 가는 와중에, 예전에는 늘 이렇게 남한 말씨를 막 했대요. 예. 그런데 2015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친구들이 그냥 연변 말씨 그대로 이제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남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남한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되 결국은 여기도 저기도 속할 수 없는 지점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와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만든 단체가 하나 있어요. 단체 이름이 뭐냐면 선한 플러스거든요. 선한 플러스. 그게 뭐냐면 조선의 선, 그러니까 북조선의 선이죠. 그 다음에 한은 한국의 한. 그러니까 북조선과 남한을 연결하고 플러스하는 존재로서의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조선족은 80만 명이에요, 사실. 200만 명 조선족 중에 80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탈북민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동체가 작고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들은 이 중국이라는 또 배경이 본인들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북민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북한이란 배경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 조선족들은 모여 살고 자신들만의 힘이 있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탈북민들은 다 흩어져서 거의 개별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 하나만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존 베리라는 이주민을 연구하는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문화 변형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전 세계 많은 이주민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위가 자기 문화 유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과거의 나의 문화, 그거를 다 그러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내가 도착한 그 나라의 문화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게 동화인 거예요, 동화. 그 다음에 분리는 뭐냐면,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내 문화만 계속 고집하는 게 분리인 거예요. 그다음에 둘 다 거부하는 게 주변화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예전의 자신의 정체성도 붙잡고 새로운 정체성도 붙잡는 것, 이게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이주민들의 정착 상황을 비교 평가해 보니까 누가 여기서 가장 잘 정착을 할까? 쭉 연구를 해보니까 통합 전략을 취한 이주민들이 가장 정착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온 분들에게 당신의 북한에서의 과거는 그냥 싹 지워져 버려야 될 과거다라고 하면 이분의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북한 문화, 이분이 북한에서 가졌던 경험들, 그곳에서 인간 관계들, 추억들 가운데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막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북한 사람,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북한 사람 됨, 노르스 코리안 니스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남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의 제3의 길을 가도록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탈북민들에게. 너 남한이야, 북한이야.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탈북민들은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북한 사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떨 땐 남한 사람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 비겁하다, 잘못됐다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인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해 가면서 자신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네. 이게 하나가 빠졌는데, 이 북한과 남한과 이 중간을 다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고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민족, 어느 나라 출신이다가 근본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죠. 민족주의든 국가주의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상대화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됨을 강조하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탈북민들이 이제 그런 이제 스트러글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사실 스스로 겪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예. 우리가 답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허지웅 집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김유혁 교수님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강의였고요. 할 말이 많으나 몇 가지만 정리해서 일단 단순하게 간단한 질문은 아까 오윤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젊은 MZ 세대가 많이 넘어오면서 그들이 북한에 대한 김일성 정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본 조사는 또 결과는 이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4년 5월에 내놓은 건데 그들을 보기로는 탈북이 전반이 MZ 세대가 많이 넘어오고 또 엘리트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그 체제가 싫어서 왔다라는 대답보다는 그런 식량난,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더라. 오히려 그런 결과도 내놓은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보고서들 사이에 어느 말이 옳다고 봐요. 물론 북한 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상황에 따라 아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쭤보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 저희 일상적인 평화를 다루는 그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내가 약자다 싶은 사람들은 평화의 기제로서 이 갈등을 회피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도 선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갈등을 불어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걸 오히려 평화의 도구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이 저런 성향이니까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다르게 내가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이 쓰는 대응 기제이자 생존 기제이자 평화의 한 양식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거가 그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시혜성 제가 요즘 집중하는 게 시혜성이 아니라 호혜성이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이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이 자꾸 접근해서 나 불쌍히 보고 뭘 도와주려고 하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 안에 이분법적 정체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북한이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신다고 했는데 남북한이 같이 계속 대립하는 갈등을 겪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이에요. 제가 우파 가서 인터뷰하면 너 우리 편이야? 라고 물어보시고 좌파 가서 인터뷰하면 너 우리 편이야? 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남한 사람들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남한 교회가 먼저 한국 사회가 먼저 이 이분법적인 정체성을 깨고 나아가야 북한 사람들 보고도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고민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너무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네, 정리가 네,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네. 너무 인사이트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 네, 질문을 감사합니다. 짧게 네, 압축해서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북한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두 가지 연구들이나 분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탈북한 친구들은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거고요. 음, 그렇게 응답하는 게 높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젊은 세대도 이제 MZ 세대가 뭐 우리도 학문적으로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 비판이 있잖아요. 뭐 20부터 거의 40 되는 사람들 다 MZ로 그냥 묶어버리니까. 근데 그 안에 다 다르잖아요. 20대와 30대가 또 서로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마 이게 김정은 어떤 그 이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좀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북한이 좀 외부 문물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장마당을 경험하면서 좀 컸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세대고 근데 다시 김정은 후반기 그러니까 김정일 후반기 김정은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체제를 강화하는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그다음에 탈북들 막고 한류 단속하고 이러면서부터 자라난 또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그런 측면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좀 그냥 지금은 좀 너무 거칠지만 그렇게 말씀 먼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탈북민들의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선한 상대방을 위한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이제 배려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본인들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된 상황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면 저는 평화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이 관계가 어긋나면 나는 여러 가지 손해볼 게 너무 많아. 내가 약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라고 결국은 강요가 되는 그 상황이 되면 그거는 또 하나 이제 폭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모습이 있겠고, 이 남북 이분법적인 거는 그저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 뭐 더 양극화가 또 되고 있고 또뭐 이념적으로도 워낙 지금
있는 이 모든 사실 문제의 근원에는 뭐 분단이 있겠죠. 이 분단 어떤 체제의 그 뭐 후폭풍이기도 하고 트라우마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는 너무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참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우리 교회도 치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치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큰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우리, 더 큰 우리가 뭘까? 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배워가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 노력들을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출발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진행자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보충한다는 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거짓말 하나 요 주제 가지고 제가 저희 지방의 노회에서 제 별명이 북한군 간부거든요. 탈북민들은 저보고 보이부 간부라고 그러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이 교회 생활에 사는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고 거나 또 이런저런 얘기들 속에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좀 과장된 이런 케이스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이제 규정할 때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더하고 덜하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들은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그 관점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해서 그렇게 교회 정착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마 형제자매들로 받아들이는 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는 제 마음이 예. 박수님 썰. 예, 교수님, 교회에서 그런 어떤 달라서 또 같아서 그런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이 또 그 탈북민분들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그 호혜적 관계를 만들고 서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것들 좀 좋은 모델을 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은평교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너서 들어보면 네. 어, 이게 지난번도 조금 잠깐 제가 또 하나 같이 이거 소개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접촉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이 어떤 편견,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두 집단이 서로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해야 된다. 뭐 단순하죠. 자주 만나면 정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동등한 지위에서 접촉해야 된다. 그래야 편견이 감소한다. 그죠? 뭐 주인과 노예가 계속 만나봤자 뭐 감소하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이제 위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한데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리고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할 때 이 편견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운동팀에서 외국 선수들 요즘 많잖아요. 근데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한 팀이 돼서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탈북민 사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탈북민에 대한 먼저 우리가 지식적인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얘기하기를 무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편견 유발 요인이다. 두 번째, 탈북민을 다양하게 만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접촉점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더 깊은 만남이 돼야 되는데 공통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탈북민과 함께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공통의 어떤 지점이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탈북민들 안에 있는 꿈과 기대, 우리의 꿈과 기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접점을 이룰 수가 있는지,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가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보통 하나의 방법이 되죠. 왜냐하면 어떤 낯선 지역에 갔을 때 탈북민이든 우리든 둘 다 같은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탈북민들이 미국에 오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는 거랑 이 한국 땅에서 만나는 거랑 이분들이 느끼는 그 자유함이 다릅니다. 예.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늘 소수고 뭔가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근데 미국 땅에 가니까 뭐 남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그냥 코리안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경험들, 여행 가고 함께 선교 가고 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고 꿈꾸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것도 좋지만 또 교회 바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좀 창조적인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현장 사역을 하셨고 또 학교에서 계속 연구하시는 학자시기 때문에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더 활발하시면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우리 교수님께서 양해하신다면 9시에서 10분 정도 더 연장해서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그, 장관님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저희들이 이렇게 70년도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요. 70년대보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경제가 부강해지면서 이기주의로 개인적인 주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를 바라보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남한으로 왔을 때 그분들이 갖는 그런 고통, 아이고 또 이렇게 넘어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변화하는 시간에 굉장한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안고 해결해 주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해하는 것일 뿐인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우리 탈북민 또 연구자든 뭐 사역자든 갖고 있는 고민이죠. 예, 고민이죠. 어, 쉽지 않다라는 걸 우선 경험해 왔거든요.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예, 탈북민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부터 예, 고난행군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지난번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30년으로 봤을 때 탈북민 사역 1.0 시기가 95년부터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2025년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잠깐만요. 제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접근이 달라져야 될 뭐 답은 완전한 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월남민 중심의 선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1세 분들 중심으로. 그러다 이제 탈북민들이 오면서 탈북민 대상 선교를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25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저는 지난 3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뭔가 주도해서 이분들을 정착을 도와드리고 이제 지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열매가 없지 않았어요. 예, 열매가 없지 않았고 실제로 또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좀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3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탈북민 교회가 70여 개 세워지고 또 탈북민 목회자가 200명 넘게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게 하나의 큰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 2.0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 사실 탈북민을 직접 곁에서 돕는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계가 있고 잘 못하고, 오히려 이 역할은 지난 30년 가장 한국 사회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절망하고 씨름하면서 그걸 잘 이겨낸 좋은 우리 탈북민 이제 리더들이 있거든요. 탈북민 청년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는 탈북민 선교가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탈북민 교회를 통한 탈북민 선교, 그러니까 탈북민 사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오히려 옆에서 곁에서 지지하면서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치관이 진짜 허물어지고 완전 다른 사회 가운데 오거든요. 평생 동안 믿어왔던 게 다 무너지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 물질적인 이 황금만능주의 사회 가운데, 또 사실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아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뭐 사회적 지위나 좋은 직업을 갖기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길게 보면서 가야 될 문제이긴 하고요. 이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잘 어떻게 보면 삶이 건강하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지는 이제 교육에 저는 되게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은 기존의 좋은 탈북민들이 그 곁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